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타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란 영어로 prime number라고 하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즉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연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은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6의 약수로는 1, 2, 3, 6이 존재합니다. 또한 반면에 7은 1과 7을 제외하고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어떠한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 판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소수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연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그 자연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와 같이 2부터 해당 수에서 1을 뺀 값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그 각각의 자연수를 i라고 했을 때 입력으로 주어진 수 x가 그 i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소수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x는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떠한 자연수 x가 소수의 정의를 만족하는지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현된 isPrimeNumber란 이름의 함수를 이용해서 4와 7이 각각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결과를 출력해보도록 만들면 차례대로 소수가 아니고 그리고 소수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isPrimeNumber 함수는 true or false 값을 내보내도록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각각의 수를 이 i라고 했을 때 이제 x가 해당 i로 즉 해당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가 아니라는 결과를 반환하고 반면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해당 함수는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함수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와 7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결과 0과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에서는 이와 같이 표준 입출력을 이용해서 false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수 0으로 출력이 되며 true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와 같이 1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소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기본적인 형태로 소수를 판별하는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C++에서의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입력으로 들어온 자연수 x가 각각의 수 i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수의 판별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그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작성한 알고리즘에 따르면 2부터 x-1까지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터 x-1까지의 모든 수를 하나씩 확인한다는 점에서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수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10억이란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 그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부터 10억-1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해당 10억에 대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의 여부를 매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x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약수에는 재미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더욱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모든 약수는 사실 가운데 약수를 기준으로 해서 곱셈 연산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의 약수는 1, 2, 4, 8, 16입니다. 즉 약수는 이와 같이 5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확인해 보시면 이 가운데 약수 4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약수가 곱셈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 곱하기 8은 16이고 8 곱하기 2는 16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자연수의 모든 약수를 찾을 때 사실 이 가운데 약수까지만 확인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운데까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약수의 이후에 나올 각각의 약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6이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16이 8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16의 제곱근인 4까지만 확인을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다면 16에서 해당 수를 나눈 결과도 마찬가지로 약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특정 자연수의 모든 약수를 찾고자 할 때 이 가운데 약수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기존의 소수 판별 알고리즘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매스 라이브러리를 호출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떠한 수 x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i를 2부터 x의 제곱근까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의 제곱근 값을 다시 실수로 바꾸어서 거기에 1을 더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곱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제곱근 값이 소수점 이하의 데이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곱근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x가 해당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 제곱근까지만 매번 체크를 해서 만약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면 소수가 아니라고 결과를 내보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수라는 결과를 내보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하되 이 i가 2부터 x의 제곱근까지만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각각의 i에 대하여 모두 연산을 수행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된 소수 판별 함수를 수행한 결과 또한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 연산을 따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제곱근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별도의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C++ 및 자바 코드와 유사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C++ 코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서 제곱근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2부터 x의 제곱근까지의 모든 수를 하나씩 확인하며 x가 해당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가 아니라는 결과를 뱉도록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매스 라이브러리의 제곱근 계산 메서드를 이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하나의 이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2부터 x의 제곱근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비고 노테이션 n의 2분의 1 제곱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수가 들어왔을 때 그 제곱근까지만 연산을 수행해서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하나의 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약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특정한 자연수가 들어왔을 때 그 자연수의 약수를 알고자 할 때 그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만큼만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면 해당 수에 대한 약수를 모두 알 수 있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제곱근만큼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수가 한 개일 때는 해당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수의 범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는 단순히 한 번만 하나의 수에 대해서 소수 판별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자연수들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한꺼번에 계산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은 다수의 자연수에 대해서 소수 여부를 판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n이라는 값을 지정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이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2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나열합니다. 이후에 이 2번과 3번의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매번 일단 남은 수 중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수인 i를 찾습니다. 이때 이 i의 값은 소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지워지지 않아서 소수로 남아있는 수 중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수를 찾는 겁니다. 이후에 남은 수 중에서 이 i의 배수를 모두 제거하도록 합니다. 단 여기에서 i는 그 자체로 소수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우리는 2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남아있는 수들이 모두 소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 예시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n의 값을 26이라고 설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2부터 26까지의 수가 모두 나열된 형태로 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제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골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수인 2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 2를 제외한 2의 배수는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n까지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2를 제외한 2의 배수는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덱스를 옮겨가면서 각각의 값들을 다 제거하면 됩니다. 다시 이어서 그 다음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소수인 3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에서는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소수인 이 3이 골라져서 마찬가지로 3을 제외한 3의 배수는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6, 9, 12, 15 각각의 3의 배수가 모두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이어서 다음 단계에서는 아직 처리하지 않은 가장 작은 소수인 이 5가 골라져서 동일한 로직으로 이 5를 제외한 5의 배수는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0, 15, 20, 25가 모두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과정을 반복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약수의 성질은 이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차 알고리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n을 26이라고 설정했다면 그 제곱근 값은 5와 6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5까지만 확인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 성공적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예시에서도 5까지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7, 11, 13, 17, 19, 23에 대해서 해당 수를 제외한 그 배수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더 이상 테이블이 갱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작성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와 같이 2부터 1000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소수를 판별하고자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이처럼 모든 수가 소수인 것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인덱스 n까지의 모든 값에 대해서 이 true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각각의 수에 대해서 해당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은 테이블의 인덱스에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에 인덱스 7에 접근하면 7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 true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2부터 n의 제곱근까지의 모든 수를 확인하며 이제 해당 수가 소수라면 다음과 같이 그 수를 제외한 그 수의 모든 배수를 지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수인 i를 제외하고 그 배수를 지우기 위해서 먼저 j의 변수값으로 1을 넣습니다. 여기에서 j는 그 배수값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i에 j를 곱한 값이 아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해당 수는 소수가 아니라고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j값을 증가시키면서 즉 배수를 증가시키면서 i를 제외한 i의 모든 배수를 지우도록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를 이용해서 걸러진 모든 소수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실제로 2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ay of i를 확인해서 그 i가 true 값인 경우, 즉 해당 인덱스의 값이 참인 경우 해당 인덱스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소수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n을 1000으로 설정해서 2부터 1000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테이블의 값은 기본적으로 다 true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0부터 n 인덱스까지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처럼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을 수행해서 매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가장 작은 소수를 골라서 해당 소수 i를 제외하고 i의 모든 배수에 대해서 소수가 아닌 것으로 값을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바에서는 이 매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제곱근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와 같이 n의 제곱근까지만 확인하면서 그 수를 제외한 모든 배수를 지우도록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사실상 선형 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빠르게 동작하는데요. 그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여기에서 이 로그는 중첩되어서 사용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n이 100만이라고 했을 때, 즉 2부터 100만까지의 모든 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자 한다면 이때 시간 복잡도를 단순하게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미치 2인 로그 100만은 약 20 정도의 수가 될 겁니다. 또 이제 이어서 미치 2인 로그 20은 4에서 5 사이의 값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n이 100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수행을 위한 연산 횟수는 약 400만 정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횟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은 다수의 소수를 찾아야 하는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연수에 대한 소수 여부를 별도의 테이블에 기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수 10억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할 때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10억이란 수 하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소수 여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10억 개만큼의 자연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리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투포인터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포인터 알고리즘은 다양한 코딩 테스트 및 알고리즘 대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알고리즘 유형이므로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투포인터 알고리즘이란 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 두 개의 점, 즉 두 개의 포인터의 위치를 기록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2, 3, 4, 5, 6, 7번 학생을 지목해야 할 때 간단히 2번부터 7번까지의 학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처럼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씩 명시해서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특정 범위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투포인터 알고리즘인데요. 실제로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는 시작점과 끝점 이 두 개의 점으로 접근할 데이터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특정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특정한 합을 가지는 부분 연속 수열 찾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부분 연속 수열이란 하나의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에서 연속된 일부분의 데이터만 가지는 수열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문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개의 자연수로 구성된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합이 m인 부분 연속 수열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합이 5인 부분 연속 수열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2, 3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3, 2를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5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로 이와 같이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특정한 합을 가지는 부분 연속 수열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 이 문제는 수행시간 제한으로 5의 n 이내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원소를 확인하며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완전 탐색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각 인덱스에 대해서 해당 인덱스에서 출발하여 합이 m인 경우를 찾도록 만들면 되겠죠. 단 그렇게 완전 탐색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면 n의 제곱만큼의 수행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선형시간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연속 수열 찾기 문제를 투포인터를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점과 끝점이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 즉 0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2, 3, 4번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되는데요. 현재 범위에 그 부분 수열의 합이 m과 같다면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 현재 부분합이 m보다 작다면 이 end를 증가시키고 반면에 현재 부분합이 m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start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2번, 3번, 4번의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이 문제의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부분합이 m보다 작다면 end를 증가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는 다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end, 즉 끝점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부분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start를 증가시켜서 시작점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의 부분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현재의 부분합과 이 m의 값을 비교해서 그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확인하고 있는 부분 수열의 범위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답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합이 5인 부분 연속 수열의 개수를 찾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인덱스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때 부분합을 매번 반복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면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부분합은 1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카운트를 진행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부분합이 이 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an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현재의 부분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and를 1 증가시켜서 다시 한번 현재의 부분합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때 현재의 부분합은 3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 값인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이 and 값을 1 증가시켜서 1부터 3까지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nd가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현재의 부분합은 또 마찬가지로 5가 아닙니다. 현재의 부분합은 이와 같이 6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m 값보다 더 값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분합이 이 m 값 이상인 경우에는 이 스타트 포인트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스타트 포인트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현재의 부분합이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현재 부분합이 5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현재의 부분합이 m 이상인 경우에는 시작점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타트를 1 증가시킵니다. 이제 이때 다시 한번 부분합이 갱신되는데요. 이번엔 부분합이 3이기 때문에 무시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이번엔 다시 이 and가 1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and가 1 증가했을 때는 다시 부분합 값이 갱신되었을 때 현재의 부분합이 5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현재의 경우 또한 셀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이어서 이 스타트 값이 1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부분합은 2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현재의 부분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and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이어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부분합을 확인해 보시면 7이기 때문에 카운트는 진행하지 않고 이번엔 다시 스타트 값을 1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분합이 5로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로 m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스타트 값과 end 값을 증가시킬 수 없는 위치까지 왔으며 이때 카운트 값은 3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 2, 3, 2, 5 이와 같이 5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이 5인 부분 연속 수열의 개수를 찾으면 그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면 바로 다음과 같이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투포인터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마다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구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현재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찾고자 하는 부분합 m을 명시한 뒤에 전체 수열을 초기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현재의 부분 수열의 값은 interval sum이란 이름으로 명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end의 값은 0으로 초기화하고 이 start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와 같이 이 start 함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0부터 n-1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start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끝점, 즉 end를 가능한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분합 값이 n보다 작다면 매번 end 값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현재의 부분합 값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end 값은 n을 벗어나지 않도록, 즉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분합 값을 계산한 뒤에 현재의 부분합이 m일 때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while문을 탈출한 상황은 현재의 부분합이 m 이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합의 값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뒤에 이 스타트를 1 증가시켜서 시작점을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투포인터 알고리즘의 로직을 그대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 또한 동일하게 3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 또한 코드의 문법만 다르고 실제 알고리즘의 원리는 동일하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간합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간합 문제란 연속적으로 나열된 n개의 수가 있을 때 이때 특정 구간의 모든 수를 합한 값을 구하는 문제를 구간합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수열 1, 20, 30, 40, 50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두 번째 수부터 네 번째 수까지의 합은 20 더하기 30 더하기 40해서 90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식으로 구간합을 구하는 작업이 한 번만 수행된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두 번째 값부터 차례대로 값을 읽어서
선형 탐색을 이용해 구간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구간합을 구하는 연산이 여러 번 들어온다면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구간합 빠르게 계산하기 문제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n개의 정수로 구성된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m개의 쿼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각 쿼리는 left와 right로 구성되는데요. 이 left는 왼쪽 위치, 이 right은 오른쪽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쿼리마다 left부터 right까지의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합을 출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m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제 m개의 쿼리가 있어서 이러한 쿼리마다 특정 구간에 주어지게 되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합을 찾아서 출력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 문제의 수행시간 제한은 비고 노테이션 n+m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이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번만큼의 쿼리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새롭게 구간합을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체 시간 복잡도로 n 곱하기 m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n+m의 시간 복잡도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바로 접두사 합, 이는 프리픽스 썸이라고도 하고요. 이 접두사 합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매 쿼리마다 구간합을 구하는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두사 합이란 배열의 맨 앞부터 특정 위치까지의 합을 미리 구해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전체 데이터 n개에 대해서 이러한 접두사 합을 미리 구해놓고 이렇게 계산된 접두사 합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쿼리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산된 결과를 미리 기록해 놓고 그러한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들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로 동작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럿 존재하는데요. 구간합 알고리즘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접두사 합을 구함으로써 계산된 접두사 합을 일종의 캐시처럼 사용해서 쿼리가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구해진 값을 이용해서 빠르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데요. 먼저 n개의 수 위치 각각에 대하여 접두사 합을 계산해서 별도의 배열 p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매 m개의 쿼리 정보를 확인할 때 구간합은 p of right에서 p of left-1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총 5개에 대한 데이터의 값들이 각각 10, 20, 30, 40, 50이라고 했을 때 먼저 접두사 합을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 P가 갱신됩니다. 이처럼 인덱스 1의 값은 10이 되고 인덱스 2의 값은 30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30은 10 더하기 20을 한 30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인덱스 3의 값은 60인데요. 배열의 맨 앞부터 특정 위치까지의 합이 담기게 되기 때문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해서 60이라는 값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시간 복잡도 5의 n으로 이러한 접두사 합을 미리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접두사 합이 모두 계산되고 나면 이제 쿼리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이 공식에 따라서 값을 출력하면 그것이 쿼리에 대한 정답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세 번째 데이터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p of 3에서 p of 0을 빼서 60이란 값이 발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배열상에서 이 60에서 0이란 값을 빼서 결과적으로 60이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어서 두 번째 원소부터 다섯 번째 원소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p of 5에서 p of 1을 뺀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50에서 10을 뺀 값인 140이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이용해서 우리는 n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m개의 구간합 계산 쿼리가 들어오면 접두사 합을 이용해서 미리 n개에 대해서 각 위치까지의 합을 미리 구해놓고 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쿼리를 상수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로직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데이터가 존재할 때 이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합계값에 더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 위치까지의 합계값을 접두사 합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처리해서 모든 위치에 대해서 접두사 합을 구해놓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한 구간 합을 구하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구간 합을 계산하면 이처럼 상수시간에 구간 합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쿼리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했는데요. 실제로는 m개만큼 많은 수의 쿼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각 쿼리에 대해서 상수시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접두사 합 배열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보다 하나 더 큰 크기로
선언한 뒤에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값을 sum value에 담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치까지의 sum value 값을 접두사 합에 기록하는 방식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코드의 문법만 다르고 실질적인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는 정확히 동일하게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간합 빠르게 계산하기 문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